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 와, 이게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그냥 녹색으로 갑시다 하는 구호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복잡한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저희 책상 위에는 지금 3가지 자료가 놓여 있어요. 서남의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거의 백과사전 수준의 사례 보고서가 하나 있고요. 또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혈주소를 보여주는 발표 자료, 그리고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 시작을 분석한 아주 날카로운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걸 다 엮어서 그 아심찬 목표 뒤에 어떤 현실적인 과제와 기회가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바다 위 거대 구조물 이야기부터 국가 전력망의 골치 아픈 문제, 그리고 돈 이야기까지 전부 다뤄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려면 실제 프로젝트 하나를 깊게 들여다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서남의 해상풍력 실증단지인데요. 이게 규모가 60메가와트고요. 기간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가 4,500억 원이 넘게 들어갔더라고요. 두산중공업이 만든 3메가와트급 터빈 20개가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이 자료 보고 좀 놀랐는데 보통 해상풍력 하면 다들 거대한 바람디비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터빈만 생각하죠. 네, 근데 보내주신 그 비용 구조를 뜯어보니까요. 이건 터빈 사업이라기보다 거의 해양 토목공사에 가깝더라고요. 전체 비용의 30% 이상이, 심지어 이게 시간이 갈수록 비중이 더 커지는데 바로 이 바다에 구조물 세우고 기반 다지는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짜 핵심 과제가 다른 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30%요? 그럼 터빈 자체보다 그 기초공사에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럼 터빈 말고 또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요? 에서 전기를 모아서 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리고 그 발전기들이랑 해상 변전소, 또 변전소랑 육지를 잇는 수십 킬로미터의 해적 케이블, 이걸 까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공사입니다. 케이블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또 있나요?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었어요. 군부대 레이더에 이 거대한 터빈 날개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였죠. 잠깐만요. 군 레이더요? 풍력 발전기 때문에 레이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전파 간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결국 감시 카메라랑 군 레이더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겨우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심지어 터빈 부품들이 워낙 크고 무거우니까 이걸 쌓아두고 조립할 배후 항만까지 군산항에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전소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사실상 작은 산업단지를 바다와 육지에 걸쳐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와, 이 프로젝트 하나만 봐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부식도 막아야지, 레이더 문제 해결해야지, 항만까지 개발해야지. 근데 이게 고작 60MW잖아요. 이걸 국가 단위로 수십 기가와트, GW 규모로 확대한다고 생각하면 방금 얘기한 문제들이 얼마나 더 커질지 상상도 안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국가 전체의 전력망 문제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한국 전력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그게 바로 전력계통의 섬이라는 거예요. 전력계통의 섬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아, 혹시 유럽처럼 필요할 때 옆 나라에서 전기를 빌려오거나 팔 수 없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자급자족해야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섬 안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전력 수요의 거의 절반, 46%가 수도권에 몰려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대규모 발전소,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는 바람 좁고 땅 넓은 비수도권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남쪽에서 만든 전기를 서울로 끌어와야 하는데 그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송전망이 꽉 막히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KTX 명절표 구하는 것처럼 송전망에도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정부의 에너지 믹스 목표 자체도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2030년 목표를 보면 원자력 발전 비중은 27.4%에서 35%로 늘리고요.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는 30%에서 20% 수준으로 조정됐어요. 목표치가 줄었으면 좀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목표치가 20%로 조정됐다고 해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122.3TWh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122.3TWh요? 네.
이게 2021년 발전량이 43테라와트였던 걸 감안하면 앞으로 매년 11%씩 성장해야 하는 엄청나게 도전적인 수치예요. 매년 11% 성장이라니 와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죠. 진짜 문제는 이렇게 날씨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 과연 우리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버텨줄 수 있냐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주도에서 가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너무 많아서 발전을 강제로 멈춘다는 뉴스 나오던데 그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 만들어낼 수 있는 친환경 전기를 그냥 버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출력 제한이라는 건데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전기가 생산되니까 일부러 발전을 멈추는 거예요. 전기는 생산하는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는데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전력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거든요. 제주도는 이미 그 문제에 직면한 거고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자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크겠네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발전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강제로 멈추게 하는 거니까요. 마침 자료에 그 경제성 분석 파트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개통 안정성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경제성이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 S&P랑 REC 가격이요. S&P는 전력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기 도매 가격이고 REC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해서 뭐랄까 친환경 전기를 만들었다는 증표인데 이것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요. 그런데 이 S&P 가격 변동성이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국제 유가나 가스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데 2020년 11월에는 킬로와트 시당 50원도 안 됐다가 2020년 1월에는 150원을 훌쩍 넘었어요. 1년 남짓한 사이에 3배가 넘게 뛴 거잖아요. REC 가격도 계속 불안정하고요. 사업자 입장에선 그게 생존의 문제죠. 자료의 경제성 분석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 100메가와트급 육상풍력 사업이 최소한의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 6.25% 정도를 맞추려면요. S&P와 REC를 합친 가격이 20년 평균 148.1원 이상은 나와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태양광은 좀 더 높아요. 160.9원 이상이 필요하고요. 와, 그러니까 사업자는 수천억을 투자하면서 앞으로 20년 동안 전기 가격이 평균 150원 이상일 거라고 예측, 아니 거의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대한 투자가 시장 가격과 정부 정책이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S&P나 REC 가격이 불안정한 건 시장 원리 때문 아닌가요? 정부가 이걸 인위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시장 균형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선 초기에 정부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현재로서는 그 불확실성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정리해보면 거대한 기술적, 공학적 과제가 있고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야 하는 송전망 압박도 있고 여기에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좀 막막하게 들리네요. 이 자료들에서 혹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나요? 네, 다행히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안들이 제시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분산 에너지라는 개념이에요. 분산 에너지요? 아, 중앙 집중의 반대말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저 멀리 해안가에 거대한 발전소를 짓고 서울까지 전기를 끌어오는 대신에요. 전기를 쓰는 것 바로 근처에서 작게 만들어서 쓰자는 아이디어예요. 정부도 분산 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게 바로 장거리 송전망을 짓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서울 근교나 도심 건물 옥상 같은 데서 직접 전기를 만들어서 쓰자는 거군요. 말이 되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재미있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 자료에서 가상 발전소, VPP라는 개념을 보고 무슨 SF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발전소라니. 이게 정말 현실에서 구현이 가능한 기술인가요? 어떻게 전국의 전기차 배터리나 옥상 태양광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묶는다는 건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SF 같지만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ICT 기술, 즉 정보통신 기술 덕분인데요.
전력 중개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소규모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심지어 충전 중인 전기차 배터리까지 수천 수만 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이 자원들의 전체 발전량이나 충전 가능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전력 시장에 참여해 전기를 팔고 수익을 내는 거죠. 와, 그럼 우리 집 옥상 태양광도 그 가상 발전소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이미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VPP의 초기 단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1메가와트 이하의 작은 자원들만 모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메가와트까지 모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더 큰 규모의 가상 발전소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술적인 해법 말고 시장의 판을 바꾸는 움직임도 있나요? 네, 또 다른 거대한 동력이 바로 RE1N들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인데 이미 SK나 LG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선언했죠. 이건 정부 정책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아주 확실한 기업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 맞아요. 애플이나 구글의 부품을 납품하려면 이제 공장을 돌릴 때도 친환경 전기를 써야 한다는 압박이 실제로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RE1N들을 이행하나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한전에 추가 요금을 내는 녹색 프리미엄 방식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REC 인증서를 직접 사오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자료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PPA, 즉 전력 구매 계약입니다. PPA요? 네, 기업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사업자와 직접 장기 계약을 맺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으로 20년간 당신네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우리가 킬로와트 시당 160원에 전부 사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죠. 아, 잠깐만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살벌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겠네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니까 수천억 원을 투자할 용기가 생기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변덕스러운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고정된 가격에 안정적으로 녹색 전기를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야말로 윈윈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이 PPA가 활성화되는 것이 그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에 기업과 발전 사업자 간의 직접적인 전력 거래를 허용하는 직접 PPA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런 변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바다 위 풍력 발전기의 기초 구조물 설계부터 시작해서 국가 전력망의 거대한 흐름, 그리고 가상 발전소나 PPA 같은 미래 해법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한국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단순히 탄소 제로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학, 경제, 기술,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얽혀서 각자의 해법을 찾아가는 거대한 도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아주 치열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저희가 오늘 살펴본 서남의 해상풍력 사례 연구자료 한쪽 구석에 해상풍력 수산업 공전이라는 작은 R&D 과제가 언급되어 있었어요. 아, 저도 그 부분 봤어요.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풍력 발전기의 수중 구조물을 인공어초처럼 활용해서 물고기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새로운 해양 생태계를 만들고 심지어 양식장으로까지 개발하는 연구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문제와 갈등의 원인으로 여겼던 이 거대한 녹색 에너지 인프라가 어쩌면 생태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해양 경제를 여는 기회의 토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넘어 서로에게 이로운 공생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